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지난달에 5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랄 정도의 강한 고용 보고서로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큰 폭 내림세로 답했습니다. 사무실 점유율이 50.4%로 팬데믹 이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애플은 2019년 이후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존과 알파벳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코비드 경제에서 나와 노멀 경제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드물게 한 장소에 갑니다. 오늘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비공식 재선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이슈는 경제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경제 순풍이 붑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을 미국에 띄웠다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고 처음에는 중국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중국은 스파이 풍선이 아니라 기상 관측을 하는 민간 비행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방금 전부터 제가 헤드라인을 시작하고 나서 미국에서 공군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인 것은 맞지만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한 민간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 전에 중국 국영 매체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이 뚫렸다고 조롱했었습니다. 미국은 스파이 풍선을 격추시킬 수 있음에도 격추시키지 않았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스파이 풍선은 캐나다에도 나타났는데 캐나다 정부는 중국에서 보낸 것이라고 단정짓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몬타나주에서는 UFO로 짐작한 주민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감시하는 게 사실은 일상입니다. 문제는 시기고 위성 대신 등장한 풍선이라는 게 주목됩니다. 연방 하원이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은 북한만을 특정한 결의안처럼 보도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결의안이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은 안 된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제도의 미래를 우려합니다. 공화당이 무슬림 연방 하원 의원을 유대계에 대한 발언을 이유로 파워풀한 소위원회에서 쫓겨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동부 뉴 잉글랜드주는 이번 주말 기온이 1분만 밖에 서 있어도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춥고 정전이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추운 겨울 난방비가 기록적으로 올라서 서든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 커스터머는 곧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 할 때 시작한 지금 국방부의 발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헤드라인 내내 저쪽으로 신경을 뒀습니다. 지난 밤에 사실은 이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제서야 이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고 굉장히 고도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이제 미국에 있고 그 풍선은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을 돌아다녔고 스파이 풍선이라고 여전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Finally, Secretary Austin will host a bilateral meeting today here in the Pentagon with Australian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Defense Richard Marles. The Secretary looks forward to discussing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and our mutual security efforts. 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전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북한에서 온 그 정찰용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을 중국 스파이 풍선이 며칠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이제서야 말한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국방부의 일은 국방부 쪽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국방부에서 일을 제대로 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 보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그 뭐 기상 변화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진즉에 그 길을 밖으로 나갔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지금 미국의 내륙에 그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며칠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가장 최근의 지점이 미국의 몬타나주에 있는, 몬타나는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제 3군데밖에 없는 핵 그 미사일 저장고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곳에서 스파이 풍선이라는 것은 그 풍선 아래에 카메라가 달려서 뭔가를 찍을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은 그 풍선을 격추시킬 수 있었지만 격추시키지 않았고, 그것은 풍선을 격추시켰을 때 파편이 떨어지면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스파이 풍선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로 같은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중국이 지난 며칠 동안 아주 고도가 높은, 그래서 민간 항공기에도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도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풍선이 띄워졌기 때문에 미국에 진입하던 그때부터 모든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직접 조종사가 탄 그런 그 비행기를 포함을 해서 파악을 하고 주시를 했다.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에도 갔고 캐나다 영공에도 갔고 이제 몬타나주 해서 민감한 장소를 이제 비행을 했고,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서 조치하지는 않았고, 조심하기 위해서 몬타나주의 빌링스 로건 공항은 수요일에 운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발표는 목요일 밤인 어제 했지만 수요일에도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국을 떠다니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는 국방장관이 호주의 부총리와 만나서 이러한 것을 또 의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미팅을 했습니다. 국방장관과 로이드 어스틴과 합참의장이 미팅을 할 때 국방장관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호주의 부총리와 회담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정확하게 미국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이 필리핀 주변에 미군을 이제 더 보강을 한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발표가 어제 나왔었고, 미국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금 전부 취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F-22 전투기를 포함을 해서 전투기가 대기를 했답니다. 백악관에서 저거 격추시켜라 라는 명령이 내리면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일단 군 당국자들이 미팅을 했고 백악관과도 다 조율을 해서 사람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니까 격추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어디로 통과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고 추가 경계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조종사가 다른 곳에서 그 풍선을 감시하고 있는 조종사가 먼 곳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버스 석대 크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지난번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내려왔었던 드론은 다 펼쳐봐야 2m 정도 된다는 건데, 지금 이 풍선은 버스 석대 정도, 그 정도의 그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다시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 민간 항공기에도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 지금 몬타나주에서는 어떤 사람이 집에 가다가 봤답니다. 하얀 그 풍선을, 하얀색이래요. 풍선을 봤는데 그게 저게 UFO구나 하면서 집으로 빨리 가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지, 가능하면 많이 찍어둬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캐나다에서는 어느 나라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이라고 어제 확신을 하고 발표를 했고, 미국이 이런 발표를 할 때는 허튼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그렇게 발표했을 때 중국은 알지도 못하면서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중국발 민간 비행체가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위협이죠. 이 경우에는 캐나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제 미국은 이미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그 항의를 받을 때 중국이라는 국가는 다른 나라의 모든 그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지키는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공 등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할 침입을 해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하다가 이제 오늘은 우리 민간이다. 중국발이 맞다. 주로 이제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한 민간 비행선인데 계획된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전히 펜타곤은 미국의 국방부는 we know 이것은 그 감시 풍선이다라고 중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But I understand my being convenient, but does the public not have a right to know if a The balloon is public over their certainly state? has the ability to look up in the sky and see where the balloon is. 네,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정도 실제로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어제 중국이 뭐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는 뭐 글로벌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는 아니 미국이 완전히 그 영공이 뚫렸네. 그리고 중국이 미쳤냐고 중국의 위성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수십 년 전에 풍선을 띄우느냐고 미국은 정말 그 능력이 없네.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방공 시스템이 장식이네. 이렇게 그 조롱 같은 것을 많이 했고 소셜 미디어에도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이고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중국을 정찰하죠. 중국도 정찰을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주 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상원의 정보위원회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감시가 너무나 뻔뻔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상공에 떠 있었던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몬타나의 역시 그 주지사가 공화당입니다. 당연히 이제 몬타나의 주지사에게도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고 중앙정보국장 윌리엄 번스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다른 이슈로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풍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앙정보국장으로 볼 때 최대의 지정학적인 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점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중국이 국방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찰 풍선을 띄웠다면 왜 위성이 아니라 풍선을 띄운 것인가? 시점은요.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중국에 갑니다.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이 시각이 여러 가지에서 너무 다르지만 함께 해야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코비드 19이라든가 물론 안보에 대해서도 대만에 대해서도 해야지 될 얘기들이 많겠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코비드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부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국방부는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텔레비전 화면에 하얀 색깔 그 풍선이 보이고 있네요. 왜 그 위성 풍선을 띄웠는가 이런 그 문제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 국무장관이 미팅을 한다.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그것을 국무부에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필리핀 쪽에 미군의 여러 가지 능력을 확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계가 긴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풍선이 지금 미국 국방부의 발표처럼 중국이 미국으로 보낸 정찰 그 풍선이라면은 더 조금 차가워질 수도 있는데 왜 풍선을 쓰느냐? 풍선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감시할 때 가장 오래된 그런 그 테크닉, 가장 오래된 감시 기술이기는 합니다. 스파이 풍선이 가장 오래된 스파이 장비인데 일본이 2차 대전 중에 그 미국에 썼었던 것이고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방부도 다시 이 스파이 풍선을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성도 너무너무 많고도 많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카메라가 거기에 장착돼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만 뿐만이 아니라 레이더라든가 태양 파워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위성이 답이었죠. 다른 것을 그 딱 정찰하는 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뭐 레이저라든가 쏘아 내려버리는 그 격추시키는 그런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풍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풍선이 싸잖아요. 위성보다는 싸고 사람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더 바람에 날려다니니까 훨씬 오래 떠 있을 수 있고 오래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성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그 비행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 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격추시켜서 파편이 튀는지 않는 한 큰 그 위협이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안보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국도 미국과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 경쟁자인 것 알지? 그리고 우리가 뭐 위성이라는 최첨단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재래식 여러 가지 기술도 최고라는 것, 정확하게 미국 영공을 관통하는 그 정교한 기술력이 우리가 위성뿐만이 아니라 풍선으로도 여전히 갖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풍선에도 나중에 레이더나 센서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풍선 정찰 이후에 나온 기술을 또 거기에 애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미국이 국방부가 중국이다라고 확신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 정찰 그 풍선이 맞기는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하면서 화합은 하고 모호는 하되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마라.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에 그 스파이 그 풍선을 띄운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상공 6만 피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찰 정보를 수집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6만 피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 5천이 한 그 전투기고 상업용은 6만 5천보다는 조금 아래겠죠. 그 고도가 뭐 한 4만 정도가 4만 정도가 상업용이고 6만 5천 정도가 전투기. 그러니까 이 풍선은 지금 6만 약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업용보다는 2만 피트 이상 그 높고 그리고 전투기보다는 한 5천 피트 정도는 고도가 낮은 지금 그게 풍선입니다. 한국도 언제든지 드론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그 북한과 어떠한 그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렸고요. 지금 중국 그 스파이 풍선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국제상의 조약에 위반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대변인이 밝히고 있는 점들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또 어제 연방 하원에서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봤던 기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북한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비난 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미국에서의 그 결의안은 많고 많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뭐 푸틴을 포함해서 전부 비난을 하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인 겁니다. 미국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퍼주는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초당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 국방부의 대변인이 공군입니다. 공군 그 제너럴 그 팻 라이더 대변인이 계속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그 스파이 풍선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미국 그 영공을 이렇게 침입한 것은 위배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중국 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계속 그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그 옵션을 리뷰하고 있다. 아직 그 미국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죠. 미국 영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비슷한 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이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가 찬성을 했는데 찬성 328, 반대 86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은 전부 찬성을 했고 이제 반대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도 109명이 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짜리 결의안인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공산정권, 독재정권 그리고 잔혹한 독재자들을 다 그 무너뜨리게 해버린 그것인데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또 그 집중적인 그 파워로서 그렇게 나쁜 공산정권, 독재정권, 잔혹한 독재자의 영양분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큰 범죄는 전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지금 중국 얘기 나오고 있고 피델 카스트로, 폴 포트 캄보디아에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정일까지 김일성은 안 써 있던데요. 그리고 후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는 소셜리즘 정책 실행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그 하원 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를 하고 공동으로 딱 이걸 서포트한 의원들이 뭐 수십 명 이상이더군요. 그만큼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거의 이제 공동으로 여기에 이제 이름 올린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고요. 미국은 사회주의 정책을 노멀화 안 한다. 사회주의 정책이 경제, 정치를 망가뜨린다.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의 뭐 한국에서도 보수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진보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 나쁜 면만 부각을 시킨다. 보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도 109명이나 찬성을 한 사회주의 반대 비판 이 결의안은 미국에서 이만큼 이제 인기가 있는데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참 이렇게 나가다간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미래가 걱정된다. 실제로 지금 뭐 공화당이 뭐 이걸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마크 타카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공화당은 거부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회주의 정책을 비난을 한다. 비난은 하는데 거기에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이거는 제외를 하자. 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데서 제외를 하자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인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이 부채 상한선 올리는 것에 합의는 못했죠. 당연히 못할 것을 다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출을 줄여야지 이거 합의를 해주겠다. 빚 상한선 올리는 것을 올려주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회보장 제도를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공화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아주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지금은 일단 아니다.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삭감은 이번에 부채 상한선 올리는 그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저러다가 언젠가는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떨어졌습니까? 예비선거에서 뭐 젊은이들의 인기를 그렇게 몰이를 하고도 버니 샌더스라는 버몬트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난 사회적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죠.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든가 뭐 코리 부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그 결의안은 딱 북한을 겨냥해서 내놓은 결의안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그보다 조금 멀리서 보자면 미국의 이념과 사회주의의 이념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 중국, 무슨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에 그런 것과 맞을 수가 있느냐. 독재자 아니면 뭐 폴포트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에 둔 것이지 북한을 겨냥하기 위한 결의안이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겨냥 당한 의원이 있죠. 어제 공화당이 무슬림 최초의 2명의 무슬림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당시에 초선이었는데 2016년이었었죠. 현직 의원을 이기고 미네소타가 그 지역구인 그 오마르 의원인데 이란 오마르 의원이죠. 이란 오마르 의원을 아주 중요한 지금 위원회 가운데서 중요한 알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뭐 이런 데죠. 그런 뭐 국제관계위원회 이런 데에서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파워풀한 하원의 위원회에서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쫓겨낼 수 있게 됐는데 외교관계위원회 한인 의원은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란 오마르 의원을 왜 쫓겨냈냐면 이란 오마르 의원은 백그라운드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무슬림이고 또 이민자 난민 출신의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 쫓아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요. 왜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 모가디슈 그쪽에서 자라다가 내전이 일어나서 뭐 한국 영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전이 일어나서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이건 서로의 이슈는 다 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어린아이들 뭐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에 숨어 있다. 그 모가디슈에서의 내전 당시에 국가를 도망쳐서 케냐에서 4년을 살다가 난민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95년도에 2016년도에 현직 의원을 이기고 이 소말리아의 이민자들이 미네소타주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의 뭐 80% 이상이 미네소타에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이민 오면 공항에 누가 오느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쪽에 정착을 해서 계속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인데 이란 오마르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거의 그 최초의 2명의 무슬림 하원 의원 가운데 1명, 또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계잖아요. 라시다 툴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 말의 학대 같은 것을 받았죠. 니네 나라로 가라. 니네 나라가 지금은 여기잖아요. 과거에 소말리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시민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나라로 가라. 그 거지 같은 나라로 가라 하면서 뭐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했는데 왜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공화당이 쫓아냈는가 명분이 있죠. 이스라엘계를 유대계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초선 의원 당시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유대계의 돈발로 쩔쩔맨다. 막 머니 이것과 연관시켜서 실제로 미국 정치인들이 유대계들에게 꼼짝 못하는 게 있죠. 돈발도 있지만 기금도 있지만 투표빨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유권자의 뭐 90 몇 %가 거의 뭐 98% 이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귀하게 대접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유대계인데 게다 대고 정치 자금까지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런 유대계 돈발에 알아서 긴다. 미국 정치인들은 이 말에다가 난리가 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유대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야단치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뭐 약간의 사과 아주 깊은 사과는 아니고 그런 사과를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투표로 인해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그 원래 이런 일로
정치인들을 쫓겨내는 일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소수당인 정치인들을 쫓아내진 않는데 그 일은 사실은 2020년도 민주당에서도 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 사람은 너무 뭐 유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총에 대해서도 그렇고 완전히 그 QAnon의 신봉자처럼 가짜를 퍼뜨리고 폭력적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쫓아낸 적이 있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뿐만이 아니라 그 폴 고사도 쫓아냈잖아요. 그 소위원회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그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다가 2년 만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중요한 위원회에 다시 들어갔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하는 것이나 공화당이 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 지금 워싱턴 그 안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굉장한 지금 그 당파, 그 파벌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가 나와서요. 그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다음 주로 예정됐었던 것이 연기됐네요. 결국은 지금 국방부가 중국의 뭐 기상 관측을 주로 연구하기 위한 민간 비행체다 하는 것을 묵살하고 우리는 안다. 이게 이제 스파이 풍선인 것을 이런 발표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뭐 펜타곤 국방부가 추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가 있죠. 그것이 면밀히 조사 내지는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도 6만 피트 정도에서 동쪽으로 지금 그 표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람에 따라서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보 여러 가지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정도만 새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국방부에서는 감시 풍선, 그 스파이 풍선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기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공 침입한 것이 국제법도 위배된 거고 미국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그 경제는 발표가 나온 거 보면은 어제 제가 민간에서 발표한 것 말씀드렸는데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1월 달에 19만 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2배도 넘는 5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놀랄 정도로 강한 고용시장입니다. 실업률은요 3.5%에서 또 내려가서 3.4%.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건 아니죠. 뭐 고용시장도 조금 주춤하면서 그래야 이자율 올리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골드만삭스가 오늘 선언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특히 이제 레저, 호텔 뭐 이런 곳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많은 범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연준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넘버는 안 올라갔네요. 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지수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62.4%로 똑같고 시간당 임금은 0.3% 올라서 1년 전과 비교하면 4.4%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5% 아래예요. 한 달 전보다 0.3%가 올랐고 2022년 한 해의 고용도 원래 집계했었던 것보다 더 강했답니다. 더 추가로 56만 8천 개가 더 늘어나 있더라 하는 거거든요. 주식값이 내려가다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안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투자가들은 뭔가가 나빠서 고용시장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빠지고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올리는 것을 딱 중단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고용률이 초상상 이상으로 지금 좋으니까 잡마켓 강하고 임금 상승 슬로우하긴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 3.4%밖에 안 되고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감원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팬데믹 때 너무 많이 다른 곳에 뺏길까 봐 잔뜩 모아뒀기 때문에 거품을 지금 좀 방출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좋고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는 치고 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세계 경제도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괜찮다고 IMF에서 발표를 했고 여전히 주식 시장이 아직도 빨간색이기는 합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덜 빨간색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좀 회복을 해서 114.45라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조금 뭐 7.82포인트 내려가고 있고 S&P 500도 조금 2.85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소를 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다 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데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스윙 스테이트인 거예요. 지난 한 10년 동안 플로리다, 오하이오 하다가 플로리다 이젠 레드, 오하이오도 레드, 그래도 또 여전히 모르는 면은 있지만 오하이오 같은 경우 해서 여기서 이겨야지 재선에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잘 안 다니거든요. 웬만하면은 지난번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연방 상원 의원 누가 이기나 이거 공화당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왔잖아요. 뭐 존 페러먼 그것도 막 심장 질환 앓고 그랬던 사람 토론도 막 말 어느라고 했는데도 워낙에 트럼프가 지지했었던 사람이 엉뚱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겼는데 그때 한번 가서 선거 캠페인 했고 그 전에는 지난해 1월에 한번 어딘가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오늘 좋은 발표 나왔죠? 이렇게 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이제 재선에 출마할 것을 발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좋은 경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부통령도 지금 본인과 같이 부통령을 했었던 인기가 그다지 좋진 않지만 카밀라 해리스와 같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좋은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와 좀 비슷한 성향의 그 상원 의원이 나는 조 바이든 재선은 반대하지 않는데 말이야 카밀라 해리스는 조금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아무튼 두 사람은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11월부터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다음 주가 국정연설이니까 국정연설 전에 이 스윙 스테이트면서도 이 얼마나 필라델피아를 좋아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켄터키에 가서 얼마 전에 그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기간산업 이렇게 잘했습니다. 했고 그때 공화당이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그곳에 돈을 줬으니까. 뉴욕에도 갔고 메릴랜드에도 갔고 이렇게 가는데 메시지의 중심은 경제인 겁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는 all about 경제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 지금 바람이 좋죠.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용을 하는 거고요. 사무실 점유율을 좀 말씀드리자면 팬데믹 이전까지는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주에 그 점유율이 50.4%. 팬데믹 한창일 때는 이 윌셔가에도 전부 이 다 뭐 들어오세요. 저희 비어 있습니다 하는 사인이 크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 좀 낮았죠. 그런데도 이번 주에 점유율이 50.4%인데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결국은 아무리 뭐 테크 회사 같은 데서도 재택근무 말고 뭐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회사에 와서 해야 돼. 일주일 내내 회사에 나와서 해야 돼. 할지라도 한번 몇 년 동안 길들여졌었던 재택근무의 일정 부분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을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체 그 RXR CEO 스캇 레칠러 씨가 제니가 병에서 나왔다. 병에서 나와서 사무실로 이렇게 오기는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빈 사무실이 다 예전처럼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욕에 막 맨하탄에 모든 것이 현대화돼 있고 팬시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는 사무실이 너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외곽지대에 허름하고 뭔가 좀 음침하고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돌려준답니다. 은행에. 아니면 개조를 하든지 해야지 되는데 개조를 해서 투자한 만큼 나올까? 그 의문이라는 거죠. 지금 일하는 방식을 바꾼 지 3년 만에 상업용 부동산 업계도 많은 것을 이제 그 개발업자들도
또 부동산 소유주들도 결정을 해야지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그 팬데믹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판매가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고 아마존은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윤이 없습니다. 판매가 올라갔어도 이윤이 없습니다. 애플 판매는 2022년 4분기에 1년 전보다 5%가 내려가서 2019년 이후 최악이랍니다. 인기 있는 아이폰 판매 8% 줄어들었고 맥북은 29%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윤이 13%가 줄어들었답니다. 애플도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지 된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몰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아마존은 2022년 마지막 3개월에 판매가 2% 줄어들었네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더 크게 줄어들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판매가 1% 올랐으니까 알파벳, 구글 이런 회사는 광고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떨지 몰라 할 때 제일 먼저 딱 돈주머니를 조여놓는 것이 광고 부분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팬데믹 때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연예, 오락하고 막 이랬던 것이 모든 뭐 컴퓨터, 휴대폰에 관련이 된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네, 지금 동부 쪽이 뭐 텍사스는 물론이고요. 텍사스보다 훨씬 더 동부 쪽이 더 많이 춥습니다. 뭐 뉴욕, 보스턴, 또 뭐 뉴잉글랜드 같은데 메인주, 워싱턴 DC, 보스턴은요. 마이너스 33도, 공립학교 오늘 휴교하고요. 뉴잉글랜드는 마이너스 50도, 메인주는 마이너스 60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1분에서 몇 분 정도 있으면 피부에 동상이 걸린다는 것 아시죠? 바람도 부는데 시속 그 차가운 바람이 50마일의 돌풍이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춥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 DWP는 아니고 서든 캘리포니아 게스 컴퍼니가 본인의 그 사용처이신 분들은 어제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크레딧을 가능하면 빨리 뭐 $90에서 $120까지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